여기 한 점의 그림이 있다. 그려진 지 460여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엄한 기운을 내뿜는 이 그림. 관음보살 32응신도다. 오래전 조선시대에 그려진 이 그림은 안견의 몽유도원도와 함께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수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 또 한 점의 그림이 더 있다. 섬세한 선 하나하나가 살아있고 화려한 색감이 돋보이는 바로 그 그림. 일본 지은원의 그것과 똑같은 관음보살 32응신도다. 한국과 일본에 있는 똑같은 두 그림.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사실 도갑사의 그림은 원본의 정신과 가치를 최대한 구현해 2005년도에 그려진 모사복원 작품이다. 커다란 시차를 두고 그려진 이 관음보살 32응신도. 당초 누가 왜 그렸으며 어떤 연유로 똑같이 모사될 수 있었을까? 지금부터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시간을 거슬러 같지만 다른 모습으로 우리 곁에 와 있는 이 그림의 행적을 따라가 보자. 열일곱 명의 사람들이 일본행에 나섰다. 원광대학교 양은용 교수와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회화문화재 보존수복학과 김범수 주임교수, 도갑사 주지스님, 전남 영암군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방문단. 다소 상기된 표정들이다. 이들이 향하는 곳은 일본 교토에 있는 정토종의 총본산 지은원. 바로 조선 전기에 그려진 관음보살 32응신도를 보기 위해서다. 그 그림이 1992년도에 한 차례 우리나라에서 공개가 된 적이 있는데, 그리고 난 뒤에 일본에 가지고 가서 일체 그 그림에 대한 자료 공개를 안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 사이, 일찍이 이 그림의 가치를 간파했던 양은용 교수는 오랜 세월 전 교토 불교대학 학장이자 현재 종토종 종무총장인 미즈타니 고시오 박사를 비롯해 지은원 관계자들과 꾸준한 교류를 통해 신뢰를 쌓아왔다. 그리고 결국엔 일본 지은원 정토종 종무총장 미즈타니 고시오 박사로부터 한 가지 중요한 약조를 받아낸다. 그것은 바로 관음보살 32응신도의 모사복원 허가. 이 소식에 오래전부터 문화재 보존과 계승에 관심을 가져왔던 전라남도와 영암군이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게 되었고, 김범수 교수를 중심으로 한 문화재 복원 전문가팀이 꾸려져 자료조사와 모사복원을 위한 역사적 방문을 하게 된 것이다. 일본 정토종 지은원에 있는 관세음보살 32응신도의 경우는 다행히 정토종 종무총장님을 비롯해서 일본 관계자들이 깊이 협력을 해줬습니다. 실로 오랜만에 혹은 처음으로 그림과 마주한 사람들. 눈앞에 펼쳐진 관음보살 32응신도의 위용 앞에 숙연한 마음마저 들었다. 절을 하면서 눈물이 솟았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작품이 어찌 지금 남아있는가. 그때 받은 그 감격은 일종의 문화적인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작품을 우리의 손으로 다시 복원을 해서 1000년 후의 우리 후손들에게 남긴다고 하는 그 기쁨은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일 아니냐. 닷새에 걸쳐 현지를 방문한 조사단은 꼼꼼하고 정밀하게 실사를 통한 작품 조사를 진행했다. 지은원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3일간 사진 작업과 색 조견표를 만드는 작업이 시작됐다. 색 조견표는 김범수 교수와
교토 예술대학에 있는 미야모토 미치오 씨를 주축으로 직접 원화와 대조해 가며 만들었다.保存修復の模写の目的は、資料をもう一つ作ると。で、その資料は、オリジナルに変わるものを作る。でオリジナルがもし、何かあったときに、あるいはオリジナルが移動させられないようなときに、その保存修復としての模写が代わりにな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현재 지훈원을 비롯한 일본 각지에는 100여 점의 고려시대 불화와 수많은 조선시대의 불교 회화가 전해지고 있다. 대부분 사료성과 예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작품들로서 이미 오래전부터 일본의 중요 문화재로 지정돼 되찾기 어려운 작품들이다.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 이 예술 작품들을 우리 주변에서 가까이 하고 그 속에 녹아있는 아름다움을 다시금 우리 문화 속에 투영하기 위해 모사 복원의 방법이 이용되기도 한다. 실제로 그동안 몇몇 문화재들이 모사와 복원의 기법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모사 복원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고 지금까지 무경험자나 비전문가에 의해 주관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모사복원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은 그다지 깊지 못합니다. 전문가들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모사복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잘 인식하고 있고 많은 인재들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 있는 회화문화재를 앞으로 퇴색해 나가는데 이것을 오랫도록 보관하는 방법은 모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많은 우리의 전통 회화들을 그것을 가지고 오는 방법은 원본을 가지고 오는 방법은 모사복원밖에 없습니다. 모사복원은 기법이라든지 모든 것을 옛날의 기법 그대로 해가지고 새로 원본을 만든다 이런 생각으로 모사복원 이걸 봐야 하고 인재들도 그렇게 길러내고 작업도 시급하게 잘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일본에선 오래전부터 수준 높은 복원 모사를 통해 문화재 수준으로 승화시킨 작품들이 많다. 고구려 승려 담징이 그렸다고 전해지는 범융사 금당벽화. 일본은 1910년대 이 벽화를 현 상태로 현상 복원했고 이 작품은 1992년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기에 이른다. 또 그 모사작은 교토예술대학의 자료실에 소장돼 있다. 1970년대 발굴된 나라현 아스카무라 다카마스스카의 벽화. 이 역시 당대 일본에서 제일 가는 화가 마에다 세손 등 화가 그룹이 현상 모사하여 전시하게 되었는데 이 작품도 문화재로 취급되어 1년에 한 차례만 일반에 공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자국 내 문화재뿐만 아니라 중국과 북한에 있는 문화재마저 모사 복원하는 일본과 큰 대비가 된다. 그 배경에는 모사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문화재의 과학적 복원과 보존에 드는 많은 비용, 그리고 복원 전문가의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벽이 작용했음은 물론이다. (2005년 5월 20일) 드디어 모사 복원 작업이 착수됐다. 일반적으로 회화 작품의 모사는 현상 모사와 복원 모사, 그리고 고색 복원 모사로 대별할 수 있다. 현상 모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떨어져 나가거나 빛에 의해 발현 원작의 현재 상태를 빠짐없이 재현해내는 것이며, 복원 모사는 작품이 처음 제작됐을 때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모사법이며, 고색 복원 모사는 현상 모사와 복원 모사를 절충한 것으로 세월의 깊이감과 당시의 생생함을 함께 표현하는 모사 방법이다. 이 중 관음보살 32응신도는 현상 모사 방법으로 제작되었다.
이 작업을 위해 특별히 제작한 한지가 사용됐다. 그림을 수월하게 그리기 위해 기초 작업이 끝나면 밑그림 작업이 진행된다. 화면 전체의 산수화는 강한 필력으로 힘차게 그려져 있지만 인물들은 가는 세필로 그려져 있으며 전각의 경우 지붕의 선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표현해야 했다. 또한 금박으로 쓰여 있는 글씨는 밑그림 작업에서 엷은 단묵으로 그려냈다. 문화재의 현상모사는 원화와 같은 기법과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 관음 32응신도 현상모사에서는 비단 대신 종이를 바탕 재료로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작품의 보존과도 관계가 있는데 닭종이는 비단에 비해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으며 현상모사의 특성상 빛 바래고 긁히거나 떨어져 나간 부분들과 수리한 흔적의 표현에 있어서도 훨씬 용이하다. 이번 그 32응신도 현상모사는 종이에 했는데 종이에 하는 것이 비단에 하는 것보다도 실제 훨씬 시간과 공이 많이 들어가지만 우리 후손들에게 문화유산으로서 온전하게 남겨주기 위한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한편 보건팀은 원화에 같은 소재의 그림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비단의 고색 보건 모사 작품을 한 점 더 만들어 종이와 비단의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게 하였다. 그렇다면 안견의 몽유도원도와 함께 조선 전기 화단을 대표하는 세기적인 그림으로 평가되는 관음보살 32응신도는 과연 어떠한 작품인 것인가? 이 그림은 명종 5년 인종비 공의왕대비가 왕이 된 지 채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승하한 인종대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화원 이자실로 하여금 그리게 한 불화이다. 1550년에 그려진 이 그림이 귀한 평가를 받는 이유는 비록 불화지만 그림의 소재와 구성의 측면에서 살필 때 산수와 인물, 도석, 동물까지 아우르고 있어 일반 회화의 측면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점과 다른 시기에 비해 작품 수가 적은 조선 전기의 회화사나 그 기법 등에 대한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며 문화사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작품이기 때문이다. 1550년이라고 하는 제작 연대가 분명하고 그림의 주제는 불화이지만은 내용을 살필 때 산수적인 요소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1447년 몽유도원도 이후로 한 100년 지난 뒤에 전문적인 직업화가 화원에 의해서 제작된 산수인데 더욱 중요한 사실은 오늘날 당시에 계도라든가 하는 수묵담체는 남아 있는데 지금 이 그림과 같은 진체로 그려진 화원의 작품은 참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관음보살 32응신도의 내용은 관음경 보문품을 그려낸 것으로 회화사의 입장에서 보면 한 장의 불화와 산수화 그리고 조선 전기의 인물화 등이 훌륭한 기법으로 표현된 종합적인 수작인 것이다. 특히 이 작품은 지금까지 알려진 우리나라 불교 회화들 중에서 산수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관음보살의 여러 가지 모습을 폭넓게 보여주기 위하여 대자연을 배경으로 삼았기 때문인데 산과 언덕, 암석, 나무의 표현 등에는 15세기 이래의 안견파 화풍이 잘 반영되어 있다. 이로써 안견파 원체 화풍은 조선 초기에 비단 일반 산수화에서만이 아니라 불교 회화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주도적 화풍이었음이 재확인된다. 아울러 제반 궁중 장식화들, 초상, 불화, 민화에 이르기까지 면면이 이어져온 석체를 사용한 채색화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이며 그 필치 역시 높은 품격을 지니고 있다. 각 장면마다 금리로 도상의 내용을 지어놓아 이해를 돕고 있는데 전체적인 구성과 구도를 볼 때 화가와 글쓴이의 기량이 압권이다. 이 작품이 주목받는 이유는 또 있다. 제작 시기와 화가명, 나아가 제작 연유까지 확실하다는 점이다. 그림의 좌측 하단에는 화가 이름이 명확하게 적혀 있으며
우측 상단에는 작품 제목과 제작 연대, 발원자와 소원, 봉안처 등이 모두 밝혀져 있어서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일반적으로 조선 중기의 많은 유물들을 통해서 조선 중기 서체를 분석하는 작업은 이루어져 왔지만 사경을 통한, 특히 회화사에 남아있는 명문을 통한 작업들은 그렇게 흔치 않았습니다. 이자실이 그림을 그리고 직접 제문을 썼던 이런 명문을 분석해내는 작업이 사경 서체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큰 의의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교 국가인 조선시대, 이러한 불화가 그려질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조선 왕조는 유교를 국채로 하고 있지만 조선 전기에는 왕실이나 귀족, 민중 대부분이 불교를 신앙하고 있었다. 특히 문정왕후 시기, 당시 왕실의 분위기도 문정왕후의 독실한 숭불 행위에 힘입어 불교가 장려되고 있었던 터였다. 조선시대는 숭요 정책 속에서 억불이 진행이 됐지만은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임금에 따라서 그 온도 차이는 상당히 있었습니다. 1550년대는 승과가 부활되고 그리고 서산유정, 사명유정 같은 훌륭한 인물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죠. 그러면서 왕후장상이라든지 훌륭한 인물들이 불교에 귀의함으로써 예술품을 복납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었습니다. 특히 이자실과 같은 그런 훌륭한 화원들을 가지고 이분들이 불교적인 작품을 이룰 수 있도록 아주 튼튼한 그런 기반을 갖춘 시대가 1550년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목할 점은 이 그림의 제작에 관련된 사람들이 당시에 정치의 중추에 있었던 왕실 사람들이며 시대적으로는 정치적인 광풍이 몰아치던 시기에 한복판이었다는 점이다. 1545년 인종이 겨우 재위 8개월 만에 승하하고 나이 불과 12세의 명종이 즉위하자 문정대비가 어린 명종을 앞세워 조정을 손아귀에 넣고 수렴 청정하게 되는데, 성격이 독하고 의심이 많은 문정왕후와 그 일파는 인종의 외척을 비롯해 정권에 조금이라도 위해가 될 만한 인물들을 모조리 제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종비 공이 왕대비 박씨는 대비이면서 왕실의 족보상 어린 시어머니인 문정왕후의 세력하에서 하루하루를 숨죽이고 살았다. 더구나 재위 8개월 만에 승하한 인종과 관련해 세간에 불미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 문정대비가 인종에게 독약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실제 인종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중병에 걸려 몸져 눕더니 일어나지 못했다. 겨우 31세로 재위 8개월 만의 일이다. 관음보살 32응신도는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인종이 승하한 뒤 5년 뒤에 제작되었다. 이렇게 가혹했던 당시 상황을 생각할 때 사람들에게 있어서 단지 이름을 칭하는 것만으로도 갑자기 닥칠지 모르는 어떠한 고난에서도 구제해 주신다는 관음보살의 영험이 얼마만큼 소중한 것이었을까 쉽게 상상이 되며 제작된 것이 관음보살 32응신도여야만 했던 이유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죽은 인종의 명복을 빌어 부디 정투에서 영세를 얻을 바라는 기원도 그렇듯 절실한 것이었으리라. 실제 응신도에는 관음보살 보문품을 이용해 저주와 모든 독약으로 해를 당하게 되어도 그것이 돌아가 원래 사람에게 듣게 하리라라는 말이 쓰여 있다. 이는 인종과 그 일파가 저주나 독약에 의해 화를 당했으나 관음보살 32응신도를 통해 이제는 권세를 자랑하는 문정왕후 세력에게 돌아가 화를 일으키기를 기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인종대왕의 비, 공이 왕대비 박씨는 마음속에 품은 한스러운 메시지를 관음성지에 봉안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택한 것이 도갑사였다. 소백산맥의 끝자락, 전남 영암군에 위치한 도갑사는
월출산이 낳은 비보선승 도선국사의 성지이자 경보선사를 비롯한 대승고덕을 많이 배출한 천년고찰로 조선 초기까지 수백 명의 스님들이 수행을 하던 대가람이었다. 응신도를 복납하면서 월출산 도갑사의 사격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대웅전을 뜯어서 조사전으로 옮기고 보니까 그 아래 기단이 나타나게 됐는데 국찰에 걸맞도록 엄청난 규모의 기단이 나타났고 그 기단 속에서 절이 복층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경내에 들어가는 오른쪽에 건물지가 다양하게 나타나 있는데 그 건물질 속에는 요사체도 있었겠지만은 국찰에 맞춰서 관리들이 와서 존재하면서 문화재를 관리하고 절을 보수하고 하는 일을 그쪽에서 했지 않는가. 이게 국찰로서의 위치를 분명히 드러내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이 왕대비 박씨는 이곳 도갑사 금당에 관음보살 32 응신도를 봉안하고 인종의 영가 천도를 염원했다. 관음성지인 도갑사는 당시 남쪽의 국찰로서 대단히 큰 사세와 함께 그 사찰의 명맥을 널리 홍보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왕실비원의 작품을 금당에 봉안하여 조석으로 선왕의 명복을 비는 행사를 함으로써 호남에서 더욱더 사찰의 명미를 떨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영원히 월출산 도갑사에서 인종의 명복을 빌고자 했던 공이 왕대비의 발언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 안타깝게도 그로부터 40여 년 후 우리 역사 속에서 커다란 상흔을 남기고 간 임진 정유회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림 또한 도갑사와 함께 순환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정유재란 당시 진주성을 함락시킨 왜군들은 파죽지세로 호남 각처에 들어와 민중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각종 사찰에 불을 찔러 민병들의 근거지를 없앴다. 이때 영암 지역에는 일본 가고시마번인 시마스번이 들어와 횡폭을 일삼고 수많은 문화재와 보물들을 약탈해 갔는데 이 시기에 관음보살 32 응신도 역시 일본인들의 손아귀에 넘어가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천하를 평정하여 에도 시대가 열리자 각 지방의 번주들이 도쿠가와에게 충성의 맹세를 하면서 각 장군 가문에 있던 보물들을 진상품으로 헌상하게 되었다. 이때 시마스번에서 가지고 간 작품들 속에 관음보살 32 응신도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뒤 에도 막부는 막부의 원찰인 교토의 지은원에 이 그림을 보관케 하였던 것이다. 에도 막부의 원찰인 교토의 지은원에는 지금도 관음보살 32 응신도 외에도 수많은 고려 불화와 화려하고 정교한 사경이 보관되어 있다. 계절은 바뀌어 가을이 되었다. 관음보살 32 응신도에서 현상보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작 당시의 제작 기법과 재료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탐구하에 오래되어 박락되고 열화된 부분까지 치밀하게 연구해서 그 색상들을 재현해내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석재는 열화나 산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향, 연기나 먼지 등에 의해서 채도가 낮아진 부분은 석재에 열을 가해서 그 채도를 떨어뜨리거나 다른 색을 배합해 채도를 낮추어서 표현했다. 또 은이나 동 같은 금속성 재료의 경우 색이 검게 변하거나 부식해 가는 모습을 구현해냈다. 이것은 오랜 시간 축적된 제작 기술과 재료에 대한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경험 속에서 가능했다. 이제 그림의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채색 작업. 채색은 일본 현지 조사시 만들어온 색 조견표와 사진 자료를 참고해서 진행했다. 그림에 사용된 안료들은 대부분 자연에서 얻어낸 천연 재료다. 특히 석재는 동양은 물론 오래된 서양의 회화 작품에도 쓰였는데 이것은 무기물로서 일종의 색을 띠고 있는
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그 공작석 원석들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의 온도나 비중에 따라서 아주 그 미묘한 색의 차이가 이렇게 그 있게 층층이 이렇게 그 이제 만들어졌단 말이죠. 근데 이 중에서 푸른색 부분들만을 더 정선해서 이제 가늘게 빻은데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입자가 조금 굵으면은 채도가 아주 그 높은 이런 색상이 되지고 또 입자가 반대로 아주 그 고우면 채도는 떨어지는데 명도가 올라간 이런 색상들을 우리가 낼 수가 있어요. 석재는 한두 번 칠해서는 그 색상과 질감이 고르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색을 올려야만 원하고자 하는 색을 낼 수 있다. 그러나 한 차례 색을 칠하면 먹선이 엷어지는데 이 엷어진 먹선을 다시 그려 살리는 작업을 여러 차례 반복해야 했다. 사진 현상분을 보면서 이 형태의 먹선들의 심알들과 또 먹의 농담들을 캐치해가면서 표현을 하는데 지금쯤 되니까 이제 형태나 색상들은 거의 100% 재현을 해낼 수가 있는데 가장 문제는 그 작가의 작가 정신들을 어떻게 하면 발췌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때때로 선도하고 또 작품을 바라보면서 그 작가 정신을 함께 대화도 하고 하는 이러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러한 영감들이 또 와져 있을 때 이처럼 붓을 들고 선 하나하나, 색 하나하나를 재현해내고 있습니다. 모사 복원을 시작한 지 210일째, 드디어 관음보살 32 응신도가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 복원된 관음보살 32 응신도는 비단천 실오라기 하나하나까지 전통적인 석재 기법으로 재현한 것으로 진본에 버금가는 문화사적 의의를 담고 있다. 이번 기회에 그것이 모사돼서 더군다나 아주 전통적인 기법에 의해서 그 작품이 원래 있었던 자리에 다시 모셔지게 됐다는 것은 오늘날 그 문화사적인 의미에서도 우리의 그 문화적 역량이나 지평을 굉장히 넓혀줄 수 있는 그 커다란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세로 235cm, 가로 135cm 크기의 관음보살 32 응신도는 거대한 산과 언덕이 마치 용암이 분출하다가 멈춘 듯 자유분방한 형상으로 화면을 구성하고 있다. 화원 이자실은 머리에 보관을 장식한 우아한 자태의 관음보살을 중앙 상단에 유의자로 앉히고 그 위에 중앙에 2불과 좌우 각각 5불씩 10불을 안치했다. 화면에 가득 찬 산수화로 다수의 구획을 나누고 수많은 언덕 사이마다 갖가지 사연을 지닌 인물들이 다원적 구성 방식으로 촘촘히 묘사되었는데 모두 41장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41장면은 관음보살이 몸을 바꾼 20장면과 여러가지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구제하는 20장면, 그리고 기문이 없어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한 장면을 포함한 것으로 이 모든 장면들은 법화경 관음보살 보문품에 나오는 장행과 개송의 내용을 형상화한 것이다. 완성된 관음보살 32 응신도를 도갑사 성보박물관에서 다시 만날 수 있었다. 이제 460년의 세월을 거슬러 원래의 소장처인 영암 현지에 안치된 것이다. 더구나 같은 시기에 월출산 도갑사의 발굴과 중수불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응신도의 복원 의미는 극대화되었다. 모사를 해서 이렇게 모셔온다는 것은 예전 조선시대의 어떤 도갑사 국찰이 다시 한번 이렇게 일어나지 않냐. 모사이지만은 그 모사의 생각을 하냐고 그대로 저희들이 모셔오는 걸로 지금 생각을 갖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모사복원은 조선시대 이 그림이 최초로 안장되었던 도갑사의 의지와 국외에 유출된 우수한 우리 문화재를 가까이서 보고자 하는 전문가들의 끈기, 관할 지역의 문화재를 복원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문화재 모사 사업은 현상을 그대로 그려 후손들에게 선인들의 얼과 혼을 물려주어 문화를 통한 정체성을 확보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전통적인 기술을 후세에 전승, 수리 기술자의 양성에도 크나큰 기여를 하게 된다. 또 이용 공개가 제한된 벽화나 해외에 있는 수많은 회화 문화재, 오래되어 공개가 불가능한 문화재가 있을 경우 그것을 모사 작품으로 바꾸어서 활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뿐만 아니다. 모사 복원은 제3의 창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다.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온 그림. 앞으로 또 다른 관음보살 32 응신도들이 복원의 과정을 통해 우리 곁에 다가오기를 바라며 면면이 이어지는 역사 속에서 다시금 찬란한 우리 고유의 정체성을 찾게 되기를 바란다.